저는 통신기업에서 한 20여 년간 IT 트렌드, 또 IT 산업,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제 경영 전략을 이제 연구하고 또 분석해온 수석 연구원이고요. IT 컨설턴트이면서 다양한 그 산업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큰 IT 트렌드를 조망하고 올해 2013년에 어떠한 메가 트렌드가 있는지를 집대성한 빅테크9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이제 CES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CES 2023이 큰 화두가 됐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아이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여 개의 테크놀로지가 소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올해 핫할, 특히 이제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초고대 AI라든가 웹 3.0, 또 모빌리티 로봇 같은 그런 이제 2013년을 주도할 만한 메가 트렌드 9가지를 선정해서 이제 빅테크9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40여 가지는 소개가 되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 CES라는 게 예. 아시는 분은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요 CES 행사는 네. 무엇인가요?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세계 가전 박람회란 뜻입니다.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는 약자인데, 네. 이게 매년 지금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초마다 열리는 이제 거대 IT 가전 행사인데요. 원래는 이제 백색 가전 중심으로 열렸던 행사였는데 점차 이제 모빌리티, 모터쇼 같은 느낌의 어떤 자동차들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IT, 뭐 각종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웹 3.0과 메타버스까지 이제 등장하면서 정말 이제 전 세계의 빅테크들, IT 기업들이 모두 참가하는 어떤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ES 행사에서 네. 그 인상 깊게 보셨던 그래서 네. 40개 중에서 9개를 이제 선별하신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뭐 9개 이제 제가 선별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제 CES에서도 주목을 했고, 제가 이제 CES를 보면서 이제 CES에서 한 매년 그 시즌 중반쯤에서 이제 대충 자기네들이 올해 다룰 큰 주제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AI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가장 화두가 됐었는데, 특히나 챗 GPT 같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초고대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S 2023에서 처음 등장했던 웹 3.0과 메타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분야는 뭐 매년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CES 2023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봇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그테크라고 해서요, 농업과 기술이 만나서 하는 에그테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후테크, 그 다음에 스포츠테크, 이런 분야들이 이제 빅테크9에 들어간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자님 그 중에서 네. 한 몇 가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특히나 중요하게 소개해드릴 게 이제 가장 요즘 핫한 챗 GPT로 핫한 이제 초고대 AI부터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챗 GPT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챗 GPT가 뭐냐부터 이제 간단히 설명해드려야 될 건데, 앞에 있는 챗은 이제 챗봇의 챗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카톡처럼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챗의 뜻이고, GPT는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포머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전에 학습된 생성 변환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종의 인공지능인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인데, 사전에 방대한 데이터량을 학습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적정한 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값을 내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 딥러닝의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왜 화두가 되냐면은 오픈 AI라고 하는 일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그 비영리 재단이었었는데, 이 오픈 AI에서 만든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사실 요 전 단계였던 이 GPT-3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초고대 AI의 시초가 되는 AI인데요. 파라미터라고 해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쓰는 가중치를 매기는, 인간으로 치면 뇌에 있는 시냅스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1750억 개나 들어가는 막대한 파라미터를 지금 이 GPT-3가 처리를 해서 거의 뭐 인간의 뇌처럼 생각을 한다 할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화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챗 GPT가 그 GPT-3 한 3.5 정도 버전이라고 합니다. GPT-3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의 형태로 이제 챗봇의 형태로 이제 대중들한테 선보임으로써 지금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에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 사실 뭐 한 사람이 만든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제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이제 CEO, 오픈 AI CEO가 이제 주도가 돼서 만든데 이 샘 알트먼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 유명한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한 투자사의 CEO였어요. 근데 이제 샘 알트먼이라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오픈 AI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오픈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로즈 AI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오픈인데. 네, 지금은 오픈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면서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뭐 나중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샘 알트먼의 어떤 그 이념에 맞춰서 AI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챗 GPT가 놀라운 거는 뭐 1억 명의 사실은 인간이 달라붙어서 이 챗 GPT를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어떤 힘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강화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인간이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갖고서 이만큼 똑똑해지게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자연스럽다라고 감탄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공지능 이러면은 물론 많이는 얘기되지만 아직은 또 영화상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약간은 먼 미래 같기도 한데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사실 이 기존에도 챗 GPT 같은 챗봇 형태의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뭐 저희 스마트폰에 보면 뭐 빅스모라든가 뭐 시리도 있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효용을 못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용성도 좀 적었지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컸어요. 뭐 저희한테 뭐 해줘 그러면 거의 그냥 정해진 답변식으로 혹은 잘 못 알아듣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챗 GPT가 놀라운 점은 뭐 똑똑한 것도 똑똑하지만 그럴싸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대답이 아니라 정말 인간처럼 대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웅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이나 했을 때 웅달님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챗GPT가 반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거는 좀 과거에 그런 어떤 챗봇이나 인공지능과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메가 트렌드인 챗GPT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 챗GPT로 뭘 할 수 있는지 좀 연구해봐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써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연설문을 잠깐 한번 써보도록 시켰더니 연설문을 쫙 써온 걸 보고 이거 좀 쓸만한데 진짜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또 기업들도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 챗GPT 작년에 이게 한 11월 말쯤 나왔거든요. 11월 말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써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좀 써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뭔가 좀 한계가 느껴지나 했는데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럴수록 다양한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님 그러면 이거 지금 쓴다는 거는 그냥 그 챗 GPT를 그 오픈 AI 물론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픈 AI에 가시면은 챗 GPT를 시험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무료 사이트고요. 구글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가입을 하셔서 바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료 사이트가 있고 최근에는 그거 유료 버전으로 한 달에 $20씩만 내면은 좀 더 이제 빠른 속도와 좀 버벅거림이 없는 그런 정도의 좀 서비스를 주겠다는 유료 버전도 나와서 그건 현재 미국 가입자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 반응 보면은 월 $20 내겠다 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좀 좋아서요. 한번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갖고 테스트를 한번 써보시면은 접속자가 지금 월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글도 되나요? 한글도 되고요. 영어도 되는데 기본은 영어가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한글을 번역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알아듣고 답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좀 대답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을 얻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글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정말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럼 이제 챗GPT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써본 걸로 따지면은 일단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글쓰기예요. 얘는. 아 진짜요? 글을 막 써요. 혼자서 와. 글을 써요. 원하는 대로 뭐 소설, 연설문, 방송 대본, 요리 레시피, 블로그, 에세이, 뭐 면접용 답변, 비즈니스 메일, 유튜브 스크립트까지 써줘요. 와. 대단하죠. 심지어는 표도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와 B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주면 표로 뚝딱 만들어줘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 소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챗GPT한테 뭐 소설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이지만은 AI와 인간의 사랑에 관한 소설을 한번 써줘. 그랬더니 갑자기 촥 쓰는 거예요. 진짜요? 물론 그 소설이 완벽하고 뭐 진짜 뭐 판명으로 될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지만은 뭐 저희가 흔히 하는 거였어요. AI가 있었고 그 AI를 개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AI의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 남자 개발자가 여자 AI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이걸 이러면 안 돼라고 고민했지만은 이 난관을 뚫고 결국 둘은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러브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생각해내서 소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인공지능과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써줘. 그 말 한마디만 한 것뿐인데 실제로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낸 것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랑 스토리를 러브 스토리를 한번 써줘라 했더니 그것도 써준 거예요. 정말 인공지능 A와 인공지능 B가 있었는데 둘은 사랑에 빠졌고 그런데 그거를 보다 못한 인간 과학자가 이번에 인간 과학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과학자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랑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고서 결국 둘은 정말 초월한 정말 인공지능이랑 그 초월한 사랑을 해피엔딩 했다는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좀 획기적이다. 야,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뭐 소설도 그렇고 연설문도 그렇고 심지어 방송 대본까지 탁탁탁 써주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얘한테 부탁만 하면 유튜브 스크립트까지 착착착 써주는 시대가 왔으니 정말 편해진 거죠, 정말. 편해지니까 그만큼 더 좋은 곳에 이제 시간 여력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요. 네. 뭐 추천도 가능하고 아이디어 도출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2021년까지만 정보가 제공이 돼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나오는 최신 트렌드나 그거는 이제 구글 검색을 찾아라라고 이제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전까지의 정보나 어떤 그 새로운 추천물 같은 거는 좀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보 그렇구나. 검색을 우리는 다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젠 구글 안 가고 챗GPT한테 뭐 찾아줘 하면은 바로 착착착 정리해서 찾아주니까 구글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문법이라든가 어휘, 표현 등을 체크해주는 뭐 당연히 이제 영문법을 이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 she is a girl을 갖다가 뭐 she am a girl 이렇게 써서 체크해줘라면은 바로 고쳐준다. she is a girl이 맞다고. 와.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영어 에세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쫙 이제 쓴 다음에 한번 요거 문법적으로 체크인 나오면 한번 오래 가져가면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선생님 없이 챗GPT하고 같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 기능이고.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코딩을 해줍니다. 코딩. 사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충격적이다 할 것 같은데 뭐 원하는 언어로 다 해주는 파이썬이면 파이썬도 해주고 뭐 HTTP면 HTTP로 다 해주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함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죠.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의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블로그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코딩을 해줘 그러면 코드를 쫙 짜줘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다음 함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은 비개발자가 보면 사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고 결과만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개발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시고서 정말 코드를 잘 짰네. 그래서 여기만 조금만 수정하면 좀 더 매끄러운 코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코드를 잘 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획기적이었고요. 업무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좋은 게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VBA라고 해서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코드가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워드에 보면 표에서 보면은 표에 뭐 색깔을 넣어줘라든가 뭐 굵은 글씨를 해줘라는 그 기능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능란들은 다 코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코드를 짜주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내가 이번에 워드 작성했는데 워드에 있는 모든 표를 갖다가 다 색깔 맨 윗칸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뭐 글씨는 고딕체로 만들고 싶어. 라는 걸 코드로 짜줘 하면 코드로 짜줘요. 네. 그럼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워드나 엑셀에 갖다 붙이면 그게 다 적용이 돼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워드나 엑셀에 들어다니면서 다 고치지 않아도 그 코드 하나 짜서 붙이기만 하면 다 수정이 되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웬만한 그 코드 짜기는 다 가능하고 또 재밌는 건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국어 동시 번역까지 되는데 한국어로 뭐 비즈니스 메일을 썼는데 이거를 영어와 일본어 동시에 번역해주면 동시에 번역을 쫙 해준다. 제가 몇 개 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챗 GPT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챗 GPT는 이렇게 오픈AI에서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착착착 해줍니다. 대화 상자 가능하고 정보 적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인간에 관한 짧은 스토리 써줘들이 먼저 다녀서 쫙 써준다. 소설을. 예, AI에 관한 요거 하나 썼는데 이렇게 쫙 그렇죠. 쫙 나온 겁니다. 이 밑에 그 많은 글들이 쫙 있어요. 이게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쓰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 제필 저자님께서 요 딱 그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나오는 그 시간도 되게 빨라요. 뭐 거의 한 줄에 한 1, 2초 정도.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 이거보다 더 빠르다고 하고요. 지금 무료 버전인데도 이거 다 하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인간이 만약에 이 소설을 쓴다 그러면 1시간, 하루, 뭐 일주일이 걸려도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쫙 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페인 전통 요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면 그 어떤 메뉴가 있는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쫙 스페인 요리를 추천해 줍니다. 한글로 쫙 나오는 거예요. 예, 한글로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뭐 파엘라도 있고 카르파초도 있고 그 중에서 뭐 파엘라에 대한 요리 방법을 알려주면 이렇게 재료와 요리 방법까지 쫙 알려주기 때문에 뭐 검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주니까 정말 편리할 수밖에 없고요. 구글이 떨만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이 문자를 좀 음성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 뭐 없을까 추천해주면 쫙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CTS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쫙 추천해주고 그 중에서 난 무료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 없을까라고 하면은 무료로 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해줍니다. 윈도우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 리눅스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다 못해 이건 뭐 정말 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얘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챗 GPT를 갖다가. 월 20불을 지불한다는 그렇죠. 거죠. 충분히 20불을 지불해서 더 똑똑하고 더 빠르다고 하면 누구라도 뭐 커피 2잔 안 먹으면 되니까 그 정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심지어는 챗 GPT와 알파고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줘 하면은 표로 정리해준다. 이렇게 챗 GPT와 알파고의 장단점을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목적과 뭐 이제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는지 진짜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해서 한계점까지 딱 표로.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준다. 그럼 나는 이걸 쫙 긁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번역이 필요하면은 요거 번역을 해서 파파고 같은데 번역 돌려서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장단점을 정리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표로 정리해 달라니까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되게 심각하다. 이거 회사에서 내가 할 일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거 논문이나 보고서나 책 쓸 때 이거 하나 정리하려고 그렇죠.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죠. 이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베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하나 더 뭐 추가하고 싶다라고 요청만 하면 그 밑에 더 넣어줘요 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딩도 이렇게 해줍니다. 홈페이지 블로그에 코딩을 해주면은 HTML 언어로 쫙 코딩해주고 CSS 언어로 쫙 해서 여기 보시면 커피 코드가 있죠. 카피 코드를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도 뭐 자유자재로 해주는 거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번역 기능에서 뭐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겨 미팅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이거를 영어와 일본어로 비즈니스 메일 작성자면 이렇게 일단 촉발 번역을 쫙 해줍니다.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정중한 말투로 번역을 해줘 했더니 정말 정중한 말투로 디플리어 정말 정중한 말투로 영어와 일본어 이거 만약에 사람한테 시켰다 그러면은 이거 맞는지 이제 영어 사전 찾아봐야 되고 이것도 검색도 해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하려면은 이건 단 3분, 1분도 안 걸리게 착착착 해줍니다. 야, 진짜 이런 세상이 오죠.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챗 GP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 책에도 보면은 초거대
그 인공신경 예, 지능망.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챗 GPT.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인간의 뇌처럼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고 이제 챗 GPT는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책에도 있지만은 이외에도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AI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림을 만들어내는 AI, 음악을 만들어내는 와. AI, 뭐 글을 쓰는 AI. 정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실 알파고 이후에 AI 혁명이라고 해서 큰 붐이 일었다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챗GPT가 AI 붐에 다시 불을 지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GPT가 거의 지금 모든 저희 한국 사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만능이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네. 한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지식엔 취약합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물어봐서 신사임당이 누구야라고 했더니 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 이거 신사임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야. 그래서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 아닌가?라고 하면 율곡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식적인 지식이 좀 취약하고 아마 이게 한국어와 이제 영어의 또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어 좀 정보량이 영어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질문자가 강하게 주장하면 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 GPT는 어떤 연산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확률을 통해서 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요게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답을 줘야겠다는 식으로 답을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아니야라고 이제 만약에 강하게 주장하면은 처음에는 서울입니다라고 하다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움찔합니다.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저희도 인간도 뭔가 상대방이 강하게 막 주장하면 움찔하는 것처럼 그래서 챗GPT도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진짜 거짓말도 진짜처럼 자연스럽게 해요. 이런 사실이 있었던가 확인되지 않는 거는 정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나 이미지는 현재로서 인출력 불가 텍스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좀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거는 좀 보완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샘 알트만의 CEO는 향후에 동영상까지도 만들어내겠다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질까요? 이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줘 하면은 정말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 느끼는 게 진짜 그 뭔가 이렇게 산업의 큰 거대한 변화에 있어서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망할 것 같지도 않은 기업들이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그 기술의 발달이 빨리 변화하고 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이제 늦게 반응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구글도 넉넉히 있다가 한 방 당한 거거든요. 사실 이 챗 GPT는 구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 구글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구글보다 빨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이슈를 불러일으켰다는.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구글의 알파고도 그 전에 있던 IBM 왓슨보다 먼저 이슈를 선점해서 뜬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 성능적으로는 IBM 왓슨이 더 대단했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 IT 업계에서는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챗GPT는 그런 면에서 좀 큰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이제 여기 보시면 신사임당은 누구의 어머니야 했더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야. 그래서 누구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이율국의 어머니 아니야 했더니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로 이제 어떤 지식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많이 보완해야 될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런 류의 대답들이 많아요. 아직은. 그래서 좀 그대로 쓰시기에는 좀 검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는 어디야 했더니 처음엔 서울입니다 해서 서울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산이겠네요. 라는 식으로 좀 얼버무리는 식으로 했는데, 몇 번 수정을 하다 보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서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했더니,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기원전 18세기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정말 없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치면은 정말 입 벌린 소리 너무 잘하는 그런 AI 같아서 정말 모르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 대답을 보면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서울은 기원전 18세기부터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챗 GPT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만은 이 한계는 곧 아마 계속 극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챗 GPT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요 다음에 나올 아마 올해 중에 나올 거라 보는 GPT-4, 아까 GPT-3에서 올해 나와요? 예, 올해 이제 나올 거라고. 사실 한 상반기 중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샘 알트만 CEO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약간 이제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챗 GPT가 열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완벽을 위해서 더 나은 GPT-4를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T-3가 1750억 개의 시냅스 파라미터를 지금 장착하고 나왔는데 아마 GPT-4는 인간의 뇌에 버금가는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달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챗 GPT도 이 정도 수준인데 GPT-4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수준까지 할까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조금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좀 멀었네. 그렇죠. 이거는 좀 사용되기 그런데 오늘 물론 한계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뭔가 이게 위협이 딱 되는, 감정적으로 뭔가 위협이 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거 진짜 뭐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전하고 좀 다른 분위기고요. 이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약간 그런 충격들을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고요. 사실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그건 바둑이 한정된 그거였으니까 바둑만 잘 놓지 딴 일을 할 수 있겠어라 하고 그런 어떤 좀 안심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챗 GPT는 방금 보시면 정말 글을 쓰고 연산물을 쓰고 표를 만들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창작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그림, 글, 음악 이런 것들의 부분까지 다 지금 침범을 하고 있고 그래서 MS가 그 어마어마한 100억 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거의 1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그거를 투입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선점하겠다. 구글이 갖고 있는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선점해 어떤 검색 시장을 이제는 MS가 가져오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아마 MS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미 못 투자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은 아마 MS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니까 저 구글하고 MS가 1, 2위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많죠. 이제 두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큰 흐름이 달라지는데 이제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다 인공지능에 이제 전폭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은 요 인공지능 챗GPT가 나옴으로 해서 또 한 축이 커지는 시장은 사실은 웹 3.0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웹 3.0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이나 어떤 그 인간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웹 3.0과 메타버스의 시장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을 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 그런 건가요? 이게 그 웹 3.0으로 가면 이게 약간 하나 건드리는 철학이 소유권. 그렇죠. 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맡으면 이 소유권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그렇죠. 이 소유권은 이제 사실 이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게 이제 웹 3.0의 어떤 기본 철학이잖아요. 그 기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능형 웹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기술을 덧붙여갖고 정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롤 들어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는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소유권은 이용자한테도 있고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기업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한다면은 소유권은 이용자한테 있지만 관리는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웹 3.0에 대한 부분도 인공지능 확장에 따라서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게 오늘 저자님 책 진짜 다시 한번 정독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 인공지능과 웹 3.0을 따로따로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 책은 읽었지만 이게 연결되는 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웹 3.0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기업에서 9만 명 정도 해고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9만 명 해고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였는데 일부는 이제 더 좋은 기업으로 또 스카우트되기도 하는데 또 일부는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제 IT 개발자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굳이 다른 데 재취업할 게 있어. 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서 창업을 하고 대부분 그 창업이 AI와 웹 3.0 창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이렇게 해고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주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좀 동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웹 3.0과 AI와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올해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좀 대박이 나는 기업들, 지금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우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온 기업들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관련된 웹 3.0 기업이나 메타버스, AI 기업들이 올해 미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들 기업들의 좀 행보를 유심히 보시면은 좀 IT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와, 그러면은 혹시 그 저자님께서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좀 어떤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국내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좀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통신 3사도 지금 다 초거대 AI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초거대 AI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IT 회사, 양대 포탈 회사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회사들을 좀 유심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회사도 좀 또 뜨고 있다고 해요. 로봇 회사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AI를 도입을 해서 로봇 회사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돼서 올해 좀 많이 좀 주가들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받으시면 경기 침체를 좀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챗 GPT 그 4가 또 나오면서 연말에 또 이렇게 이슈가 되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들썩들썩 하겠네요. 맞습니다.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CES 2023에서 이제 새로 등장한 게 이제 웹 3.0하고 메타버스였는데, 이제 좀 웹 3.0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하고 저희가 많이 결부를 짓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메타버스하고 이번에 연관을 지어서 내놨다는 게 좀 흥미롭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투기적인 부분, 또 이제 FTX 파산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FTX가 사실은 CES 2022에 나왔던 기업이었어요. CES 2022에 나왔었던 기업인데 그게 이제 겨우 나온 지 반년 만에 파산을 해버린 그런 사태가 나서 웹 3.0을 이제 암호화폐 영역에 넣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같이 결부져서 이번에 나온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 3.0을 이제 메타버스와 어떻게 관계짓느냐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큰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인데 그거를 구성하는 어떤 수단, 뭐 그 안에서 결제도 하고 뭐 자기 증명도 하고 신원 증명도 하고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웹 3.0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제 CES는 정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웹 3.0 기업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산시키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번 CES 2023에서 좀 볼 수 있어서요. 상당히 좀 흥미로웠고요. 웹 3.0이 사실 CES 2023에서 뭐 이렇게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가능성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번에 BMW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BMW 올리버 집스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보인 것 중에 하나가 그 BMW의 그 D라고 하는 미래카를 선보이면서 앞에 그 전면 유리창, 운전석의 전면 유리창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돼서 완전히 그게 하나의 큰 화면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그 창에서 단계가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최종 단계는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앞에 가상세계가 펼쳐져요. 메타버스가 펼쳐져요. 자,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제 자율주행에 맡기고 그 화면에 딱 펼쳐진 가상세계 안에 이제 딱 몰입이 돼서 가상세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시스템이 이제 차는 가고 있고요.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가상세계를 즐겨라, 메타버스의 어떤 생활을 즐겨라라고 이제 딱 BMW가 그 기술을 선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웹 3.0이라는 것을 자동차하고도 결부시켜서 그 안쪽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놀라웠고, 점점 이렇게 웹 3.0과 메타버스가 하나가 되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 홈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야로 점점 진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제 웹 3.0이 이제 암호화폐로 저희가 인식되는 경향들이 많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점점 이런 일상적인 서비스 쪽으로 좀 확대가 되면은 점점 좀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으로 좀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게 웹 3.0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서비스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CES 끝나자마자 또 챗GPT가 확 뜨면서 이제 올해 좀 IT가 사실 그동안 좀 IT란 부분이 약간 좀 침체기였거든요. 되게 올해 이제 IT 기업들도 사실 IT 기업들도 올해 이제 해고를 많이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저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버블이 꼈거든요. 사실은 그 버블이 어떻게 보면 거치는 과정이고 이게 끝나야지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이 좀 정신 차리고 수익을 갖다가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IT 기업들이 좀 고용 해고하면서 좀 정리하면서 몸집을 좀 줄이면서 군사도 걷어내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돈 낼 수 있는 쪽에 집중한다면은 아마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IT 부분에서 뭔가 좀 정말 이런 챗GPT 같이 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사실 여러분한테 질문해서 이 책에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CES가 주목하는 부분하고 제가 좀 일맥상통하는데 기술이 도대체 인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제가 4차 산업혁명 때도 이제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정작 그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또 경기 침체가 오고 식량 안보, 뭐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하다고 하면서 CES도 이번에 중심 테마가 인간 안보였거든요. 인간 안보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평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기술로 실현하자라는 것이 이제 CES 이번 2023의 핵심 테마였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연 기술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인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거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챗GPT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도움될 만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웹 3.0이나 메타버스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업무용이나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가보자.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CES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저자님께서 그 CES를 오랫동안 좀 관찰해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20년 동안 뭐 통신기업에 이제 있을 때부터 트렌드를 본 거는 한 15년, 16년 정도 됐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CES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CES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가전 행사였기 때문에 뭐 나와도 TV 정도 이제 대형 TV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주목받았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이제 모빌리티 말 그대로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획기적인 자동차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미래카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거의 최근이네요. 네, 최근에였어요. 그게 2016년인가 17년부터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서 CES가 IT 박람회로 이제 좀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저도 이제 IT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올해는 이제 그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 최고 업체의 존 디어의 그 회장이 기조연설 맡을 정도로 뭐 에그테크 분야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든가 항공 분야라든가 다양한 산업으로의 어떤 그 IT 접목 사례들이 나오면서 점점점 영역이 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오시고 연구도 해오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요. 현실에서 많이 상용화가 돼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기술이란 거는 결국엔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시제품을 만들고 컨셉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생활에서 좀 도움되는 쪽으로 좀 점점 이제 개발되면서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도 많고요. 실제 좀 뭐 저희 생활에 도움 이번에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은 좀 그런 스타트업들의 제품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간 것들도 많고 재밌는 제품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리스 같은 경우 스마트 매트리스 같은 경우라든가 뭐 자면은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베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로레알에서 나온 재밌는 또 이제 그 기계가 있는데 손이나 몸이 좀 부자연스러우신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로봇팔이 화장을 이제 해주는 그런 기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잘못해서 얼굴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윤곽을 인공지능으로 캡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또 얼굴 색깔에 맞는 화장품을 선별해서 로봇이 딱 화장을 해주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 화장을 하고 외출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화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IT가 도와주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 IT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보면은 이제 트렌드 서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저자님의 이 CES 또 하나의 그런 메가 트렌드 기술 트렌드 책으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책에 보니까 저자님께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로 웹 3.0과 메타버스 지금 언급해 주신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FTX도 이렇게 망하고, 그렇죠. 그 사기도 많이 예.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많이들 떠나고, 맞아요. 실제로 그 대장 코인들도 많이 예.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예. 뭐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우리의 세계로 올 것이다라고 예. 조단님께서 생각하세요. 그렇죠. 책에도 제가 썼지만은 웹 3.0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미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웹 3.0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NFT 기능을 도입한 보상 프로그램과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했고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스탬프 같은 그런 어떤 보상 프로그램을 NFT하고 접목시켜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 스탬프를 제공하면은 NFT로 보상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고 그 NFT가 모이면은 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굿즈도 이제 제공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상생활 속으로 점점 웹 3.0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에 이제 암호화폐를 다 이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꼭 암호화폐가 투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 개념이잖아요. 포인트 개념으로 점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돈처럼 거래하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활용 측면도 크고 또 이거 기부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이번에 다오라고 하는 탈중앙화 자유조직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행동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웹 3.0을 이용한 그런 어떤 다양한 코인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 말고더라도 생태계적 관점에서 혹은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수한 트위터도 웹 3.0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트위터가 웹 3.0을 한다면 어떻게 좀 바뀔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일론 머스크라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웹 3.0 기반으로 해서 뭐 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그런데 아마 녹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서 아마 향후에 뉴 트위터가 좀 웹 3.0을 어떻게 변해 나갈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을 좀 보시면 뭐 투자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그 암호화폐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솔라나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이미 또 비트코인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다시 또 연초 대비 거의 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봄이 오는 건가 이제 겨울이 빨리 지나갔네 생각하는데 물론 뭐 다시 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이라는 것이 쉽게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웹 3.0 시장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또 대기업의 경영전략실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나요? 웹 3.0 관련해서 뭐 지금 대기업들 이제 모 기업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한 기업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 관문을 잘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번 CES에서는 이제 L그룹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기 회사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여서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대기업들도 웹 3.0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자사의 어떤 그 서비스도 홍보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해주신 뭐 폴리곤이나 솔라나 이런 코인들로도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찌도 뭐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가 올라가면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죠.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뭐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써서 뭐하냐.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웹 3.0이나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게 실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암호화폐를 이제 주식하고도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실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주식은 종이 쪼가리 뿐이다라고 이제 폄하하잖아요. 난 절대 그래서 주식에다 투자 안 해. 뭐 언제든지 주식은 영원히 될 수 있어라고 이제 상장 폐지되면 그거가 마찬가지거든요. 암호화폐도 만약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기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FTX 사례도 있었고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암호화폐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거 보면은 탄탄하거든요. 지금도 2천만 원대 계속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체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확고해지는 거죠. 그 생태계가. 깨질 수 없는 생태계가 점점 확고해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성이 입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계도 있지만은 기술성이 계속 입증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기술적 한계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AI까지, 인공지능까지 결부가 된다면은 점점점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커지고 확장성도 커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을 통해 나온 암호화폐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 가치가 없는 제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속성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술에서 아마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초거대 AI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스타트업이 막 발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또 돈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실리콘밸리 거대 자금들이. 그러면은 이런 코인 중에서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좀 미래가 보이고 기술의 속성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좀 이렇게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코인을 제가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솔라나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이제 그런 다양한 코인들도 있고요. 좀 주목하셔야 될 이제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나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속도 개선을 해주는 그 블록체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속도를 개선해 준다거나 라이트닝 라이트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디파이 같은 그 탈중화된 금융회사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DAO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꼭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기술적 관점에서라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어떠한 기업들이 나올지, 그래서 그 기업 혹은 그 프로젝트, 그 서비스가 뭐가 나올지를 좀 보시면은 뭐 사실 아마존이나 구글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정말 몇십 년 전에 아마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런 기업이 다 있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를 만약에 딱 봤다면 투자를 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웹 3.0 초기 단계에 나오는 기업들 혹은 초기 단계에 나오는 프로젝트를 좀 유심히 받으시면 분명히 그 안에 아마 제2의 아마존도 있을 것 같고 제2의 구글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1000배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00배 지금부터 묻어두시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럽지 않게 정말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군요.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저자님께서 막 이런 FTX 무너지고 막 디파이도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이 웹 3.0과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같고요. 상당히 좀 저도 흔들렸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FTX 사례나 루나 상태가 터졌을 때 보면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웹 3.0이라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탈중앙화라는 것이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거든요. 탈중앙화는 사실 중앙이 없다 뿐인 거지 분명히 그 안에는 책임져야 될 뭐 CEO나 개발자, 창업자들이 있는 거고 또 고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어떤 신뢰 기반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런 이념들을 또 잘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녹여놓는 분명 개발자나 창업자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웹 3.0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FTX나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20년 동안 쭉 IT 산업을 지켜봤을 때 자정작용이라는 거는 계속 있었어요. 거품이 끼고 한번 거품이 거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나오고 또 이제 수익 모델이 나옴으로써 다시 건전하게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이나 구글도 1세대였거든요. 버블닷컴 1세대 때 나왔던 기업인 거고 그 혹독한 겨울을 거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 3.0도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끝이 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자정작용이 되면서 이제 좀 새로운 건전한
암호화폐도 나오고 건전한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네.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유동성이 들어온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그런 거품들이 좀 거치면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아? 라는 그런 다시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비트코인 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인데 뭐 지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지고 계시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자님 오늘 너무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전달해 주시고 너무 최첨단에 있는 지식들을 정보들 뉴스들을 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CES 2023 빅테크 9인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24, 25, 26. 그러게요. 내년에도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한번 계속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께서 이 CES 2023 빅테크 9 이 책을 썼는데 독자분들이 좀 이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삶에서 도움을 얻고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책은요, 뭐 CES 내용도 이제 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3년을 주도할 만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제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본 9개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분들이나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어떤 신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9가지 기술을 좀 유심히 보시면 특히 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최근에 화두가 되는 챗 GPT 같은 경우에 이 챗 GPT를 가지고 뭘 하지? 챗 GPT는 뭐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또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제가 참 쉽게 쓴 거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보다는 그런 어떤 트렌드 관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사업이라든가 또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IT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최근의 동향 또 앞서가는 어떤 지식 관점에서 챗 GPT가 뭐지? 챗 GPT를 뭘 할 수 있지? 웹 3.0으로 뭘 할 수 있지? 네. 그런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좀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챗 GPT도 너무 흥미로웠고 이 웹 3.0 메타버스 이것도 뭐 코인과 함께 그런 생태계와 함께 또 그게 모빌리티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만끽할 수 있는. 그렇죠. 와, 이게 다 엮여져 있다는 거. 그렇죠. 기술이 요즘은 책에서 썼지만은 하나의 기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데 엮여서 9개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다 한꺼번에 엮일 수도 있는 문제고요. 뭐 농업에도 사용되고, 뭐 의료에도 사용되고, 공장, 로봇, 뭐 일상 다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이 9개 기술을 어떻게 적절히 잘 사용하면 좋을까 아마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또 디지털 헬스케어, 에그테크, 기후테크, 스포츠테크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많습니다. 이 부분도 독자분들이 꼭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님 혹시 뭐 오늘 이렇게 좀 인터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뭐 빠뜨리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챗 GPT라든가 웹 3.0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또 IT는 너무 어렵다. 이거 좀 IT는 어려운데 뭔가 좀 알고는 싶고 남들보다 뭔가 앞서가고 싶고 또 좀 남들이 투자 못한 곳에 한 발 앞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이 빅테크 9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CES 2023 빅테크 9의 김재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